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챕터별로 문제풀이에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첫 수업으로 시공의 개요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 시공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공사 규모에 비해 세부 공정이 다양하다. 맞고요. 효율적인 시공을 위한 표준화가 곤란하다. 표준화 작업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품셈에 의한 조경공사비 산정이 용이하다. 이게 틀리죠. 품셈 적용이 어렵다라고 그랬습니다. 공사 구간이 산재하여 현지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것도 맞죠? 용이한 게 아니라 품셈 산정 적용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조경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한 표준 품셈 적용이 미비하여서 건축이나 토목 쪽의 것들을 차용을 해서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적상 기준 마련이 오히려 필요한 실정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결국은 조경 시공의 특수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조경공사의 특성은 공정이 다양하다. 규모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규모에 비해 공정이 소규모다. 소공정의 집산체이다. 다음에 지방성 및 계절성을 따르게 된다. 공사 구간이 여러 군데 퍼져 있기 때문에 다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생물 소재를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산품이 아니죠. 이게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구역화와 표준화에 곤란하다. 또 이런 거에는 어떤 것까지 영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디자인해서 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기성품보다는 기성품 쓰는 것이 거의 없이 현지 상황에 맞춰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다. 그 다음에 한번 지어놓으면 계속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요. 자연성을 재현한다, 신미성을 다룬다, 그리고 토건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조경 시공은 분류상 토건 부분에 속한다. 한국산업규격에서 토건 부분의 기호는 어느 것인가? 토목건축 부분은 F거든요. 이거는 특히나 우리 부분이니까 꼭 외워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F가 토건 부분이고 A는 처음 시작하는 기본 부분이 되겠고요. B가 기계 부분, E가 광산 부분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다 외우진 못하더라도 우리 분야가 어디에 속하는지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공재료의 규격화, 한국산업규격에서 KSF 2032 이런 식으로 어떤 F가 붙는 것, 이것이 토건 부분, 우리 조경 부분도 거기에 속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디 규격할 때 꼭 여기 앞에 KS 띄고 이런 부분 번호가 다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는 잊지 마시고요. 시방서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시방서라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 설명서라고 그랬었잖아요. 보충 설명서. 시방서는 계약 문서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게 맞고요. 표준 시방서하고 공사 시방서라고 했는데 공사 시방서는 표준 시방서를 기본으로 더 세세히 보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맞다고 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공사 시방서가 더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게 되겠네요. 공사 시방서는 개별 공사의 특수성. 표준 시방서는 아주 기본 베이직이라고 했었잖아요. 베이직한 거고 거기에다가 특수성을 반영한 게 공사 시방서고 전문 시방서가 표준 시방서에 우선한다. 자, 요게 2, 3, 4는 다 같은 맥락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약 문서에는 계약서 일단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그다음 설계서라는 것이 종류가 우리 흔히들 도면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시방서하고 그 다음에 물량 내역서까지 현장 설명서까지 포함되는 것들을 우리는 설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계획 일반조건, 공사계획 특수조건, 산출계약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근데 시방서는 계약 문서 중에도 설계서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가장 센 것이 공사 시방서고, 그 다음에 전문 시방서고, 표준 시방서. 표준 시방서를 기준으로 전문 시방서를 만들고 거기에서도 또 특수성을 반영해서 공사 시방서를 만드는 겁니다. 개별 공사의 특수성, 지역 여건, 공사 방법들을 고려해서 전문 시방서가 만들고 그것보다 세세한 게 공사 시방서가 되겠습니다. 위계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공사 입찰 방식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의 특징이나 장단점을 유심히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자금력과 신용 등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 다음이 불성실한 자의 경쟁 참여를 배제하고 이것들이 불공정한 담합 우려의 단점이 있다. 그랬을 때 일반 경쟁은 이런 불공정한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다음에 이게 자체 정의가 지명 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 부찰제는 최저가에서 산정해가지고 하는 것들이었고, 대안 입찰은 원안 대신에 대안까지도 제출할 수 있는 거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일반 경쟁 입찰은 불특정 다수, 공사 수지의 기회가 균등하고 대신에 참여업체가 난립되는 단점이 있다. 다음에 부찰제는 평균 금액 낸다고 그랬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근접한 투찰자, 대안 입찰은 대안 제출이 허용된다. 그래서 기술 능력을 쌓게 된다. 이렇게 해서 답이 지명 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지명 경쟁 입찰은 자금력과 신용 등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 수의 계약은 특정 다수가 아니죠. 그냥 찍어가지고 가는 특정인이 되지만 여기서는 특정 다수예요. 다수. 경쟁 참가자를 지명 입찰해서 능력이 있으니까 일단 불성실한 자가 경쟁에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을 배제한다. 그리고 단점은 특정 업체 지명을 하니까 이게 잘 아는 사람들한테만 넘어가는 민원 야기시키는 특혜 문제점이 생기고요. 이 사람들끼리 A, B, C, D를 지명을 해놨더니 이 사람들끼리 담합을 해가지고 공사 금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거를 사실은 다수를 경쟁자를 참가시키는 이유는 공사비를 다운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공사비를 이 사람들이 경쟁을 통해서 공사비를 다운시키기 위한 건데 오히려 담합을 해서 자기네 것들 우리 95% 이하는 쓰지 말자 원래는 거의 87.5에서 90 사이 요 사이에서 충분히 될 것들을 자기들이 담합을 해버리면 55% 이상이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담합의 우려가 있습니다. 공사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계약은 수주자와 발주자 상호 간의 법률적 행위이다. 이 발주자가 갑이고 수주자가 을이겠죠? 공사계약의 일반 절차는 공고, 입찰,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의 순위다. 맞고요. PQ 제도는 입찰 참가업체의 기술 수준, 시공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사전심이고, 부찰제는 기술 개발 의욕을 증진시킬 수 이게 거의 사행심 조장에 의해서 오히려 기술 개발 의욕이 하락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부찰제 제한적 평가 낙찰제는 기술 개발 의욕을 위축하거나 사행심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 금액 투찰만 하니까 거기에서 내가 꼭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대충 그냥 금액만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복권 타듯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부찰제는 예정 가격의 일정 금액 이상, 요 일정 금액 이상이 아니고 미만이면은 아예 탈락이에요. 예정 금액 미만이면 탈락이 됩니다. 투철한 입찰자가 낙찰자가 됐는데
딱 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바로 그냥 낙찰자가 되고요. 2명 이상일 때는 부적격자는 제외하고 남은 사람들의 평균값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 최저가 낙찰자의 과다화 경쟁으로 인한 덤핑 입찰 방지, 그리고 적정 이율 보장 등을 어쨌든 요거 최저가에서는 최저가보다는 높은 쪽으로 평균을 냈잖아요. 여기에서 평균을 하면은 최저가보다는 어쨌든 값이 올라가게 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 이상을 낸 사람들이니까 최저가보다는 어쨌든 그걸 평균을 내도 다시 높아지게 되는, 조금 이윤을 더 주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이것도 뭐 사행심 유발을 하게 되죠. 금액만 넣게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뭐 기술 개발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 투철만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공사 입찰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일반 경쟁, 불특정 다수, 가장 큰 특징이죠. 그 다음에 제한 경쟁 입찰, 지역이 제한되거나 뭐 시공 능력, 공사 실적 등을 고려해서 한다. 부대 입찰은 원하는 입찰 및 대안 제출을, 대안 입찰이죠. 이거 자체가 대안 입찰. 부대 입찰은 하도급에 관한 것들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 계약은 경쟁 입찰을 단독 참여가 가능하다. 특명 입찰이라고 그래서 어느 근데 좀 금액 이하의 어느 한정 금액 이하로 작은 거 아니면은 특허 기술이 있거나 이래서 그 업체밖에 못한다라고 할 때, 이런 때만, 왜냐하면 이렇게 해버리면은 특혜 의혹이 굉장히 많이 민원으로 들어오게 되죠. 때문에 대안 입찰이라는 것은 설계서에서 대체 가능한, 이걸 하면은 뭐 공사 금액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질이 현격히 상승된다거나, 그죠? 아니면 공기가 확 준다거나 아니면 뭐 아주 아름답게 된다든가, 이런 요거 현재 주어진 설계서보다 더 나은 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원하는 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공사 수행 능력에 따른 대안을 알트라고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알트, 얼터네이티브 대안, 이걸 제출하는데요. 그래서 설계 시공상의 기술 능력 개발을, 이런 것들을 대안을 제출을 하려면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술력이 계속 높아지게 연구를 시킨다는 소리죠. R&D를 하게 된다는 소리고, 설계 경쟁을 통한 공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공사 시공 방식은 무엇인가? 자, 이것도 정의나 장단점을 보셔야 되겠죠?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금융, 토지, 설계, 시공, 시운전까지 모든 것을 조달한다. 모든 것을 조달해서 준공한다. 이거 바로 턴키. 턴키가 이렇게 열쇠로 문 열고 들어간다는 거기에서 유래한다고 그랬었잖아요. 턴키. 책임 시공에 의한 기술 개발 유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턴키가 설계, 시공, 일괄 도급이죠. 뭐 분할 도급, 공동 도급, 일식 도급은 그 나름대로 그 특징들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분할 도급은 공정, 공구, 뭐 직정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할해서 발주하는 것을 말하고요. 공동 도급은 대규모 건설 공사에서 기술, 시설, 자본 능력이 있는 회사가 공동 출자, 그 한시적으로 공동 출자 회사를 조직하여 공사 도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식 도급은 통째로 가져가는 거죠. 공사 전체를 도급자가 맡아 재료 농무 및 시공 업무를 일체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턴키 입찰. 턴키 도급이라는 말도 쓰겠고, 이건 입찰은 먼저 투차를
해야지만 이게 계약이 가면은 도급이 되는 거죠. 입찰을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계약이 들어가야지 도급이 되는 거죠. 건설업자가 기업, 금융, 토지 조달, 설계, 시공, 기계기구 설치, 시운전까지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조달하여 준공 후 인도한다. 그래서 이거는 도급 입찰 방식의 하나이고 그것이 계약으로 성립이 되면 턴키 도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런 것들은 새로운 플랜트 공사, 특정 대형 시설 공사, 대형 시설, 아주 큰 공사나 플랜트라는 것이 뭐 발전소라든가 무슨 대규모 무슨 공장 단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큰 기술력이라든지 뭐 자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가 돼요. 이런 것들이. 공사 시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일식 도급은 책임 한계가 명료하여 공사 관리가 용이하다. 맞죠? 일식 도급은 그냥 책임자가 하나니까 공동 도급은 공사 이행의 확실성이 보장된다. 공동 출자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자본력이라든지 신용 뭐 이런 것들이 더 높겠죠. 직영공사는 임기응변적 대체 불리하다. 이거 임기응변에 강하다. 이게 특징이잖아요.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직영공사는 자기 거 자기가 하니까 턴키 도급은 특정 대형시설 공사 등에 적용된다. 답 자체가 이거는 완전 반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직영공사가 임기응변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 그다음 대자본이 필요한 경우, 난공사 조건이나 중요한 건설공사. 자기 업체 걸 자기가 짓는 게 직영공사예요. 확실한 견적이 곤란한 공사. 공사 계약 및 특징의 연결로 부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직영공사는 자기 거를 자기가 짓는 거니까 입찰 계약 필요 없죠. 그대로 자기가 시행을 하는 거니까. 그죠? 일식 도급은 한 번에 가져가니까 책임 한계가 명료하고, 그래서 지시하다 할 그 명령 전달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용이하고요. 관리가 용이하고, 공동 도급은 공사 도급의 경쟁을 완화한다. 다음에 신용도가 증대된다. 맞죠? 뭐 A사도 주고 B사도 니네 둘이 같이 해서 이익 봐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경쟁시키지 않고 오히려 나눠서 이득을 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턴키 도급은 중소건설업체 육성을 오히려 증진시킬 수가 없어요. 대기업 턴키 도급 자체가 대자본력이었기 때문에 대기업에 편중되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은 여기에 참여 기회가 박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특정 대형 건설업체 도급 계약이 편중되어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저해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아니겠습니다. 그게 틀린 거가 되겠죠. 4번. 설계, 시공, 일괄 도급, 턴키 도급 아까 나왔던 거 똑같은 거. 개념이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장점이 공정관리에 비교적 수월하다. 그 다음에 경쟁 설계안 중 최저간을 선택 가능하다. 공사비가 절감 가능하다. 공기 단축, 그 다음에 공법 연구 및 개발, 창의성 있는 설계 유도가 가능하고 책임 시공에 의한 기술 개발 유도가 가능하다. 단점은 설계 견적 기간이 짧아 계획안이 부실할 우려가 있다. 최저가 낙찰제, 너무 금액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설계 내용이 좀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품질 저하가 되고 발주자 의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너무 도면이 많아서 설계 지침이 자주 변경되고 또 대형 건설업자만 입찰에 참여하는 경향이 발생된다. 그래서 육성을 저해하고요. 덤핑, 최저가 경쟁에 의해서 덤핑을 우려되고 응철사들의 설계비가 뭐 수십억에 달하는 그런 설계비가 과대하게 들어가고요. 다음에 너무 비용에 대해서 공사비에 대해서만 집중하기 때문에 기능성 및 뭐 아름다운 미의 뷰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일정한 공기 내에 최소의 비용으로 안전하게 시공하여 완성하는 조건과 방법을 설정한다. 맞죠? 실행 예산서 작성은 시공 계획 중 조달 계획에 속한다. 실행 예산서는 관리 계획에 속한다. 일정 계획을 통해 공기 내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유도한다. 시공관리 3대 목표, 품질, 공정, 원가. 그렇기 때문에 실행 예산서, 이게 지금 관리 계획이냐 조달 계획이냐 그 종류들 있잖아요. 범주에 대한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하는가. 조달 계획에는 하청 발주, 노무, 기계, 재료, 수송 계획 등이 있고, 실행 예산서는 관리 계획 쪽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일정 계획상 산출 공식의 연결이 부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일일 평균 작업량은 공사량 나누기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2년일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니고 공사 가능 기간이에요. 공사 가능 기간. 거기에 우천이라든지 비가 오거나 휴일이 연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국경일도 있고 뭐 명절도 있고. 그래서 공사 기간으로 나눈 게 아니라 공사 가능 기간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럼 답은 당연히 1번이겠네요. 표준 작업량은 표준 작업 능력 곱하기 작업시간. 작업시간 효율은 실 작업시간 나누기 노동시간. 작업 능률은 실 작업량 나누기 표준 작업량. 답은 공사 가능 일수. 연휴라든지 아니면 뭐 우천표 그런 것도 붙인다 그랬잖아요. 천재지변이 있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공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최적 공기는 총건설비. 최적 공기는 총건설비. 최소로 되는 가장 경제적인 공기고요. 표준 공기는 간접비가 아니죠. 직접비. 표준 공기는 직접비. 최적 공기는 총건설비. 표준 공기는 공사 직접비가 최소로 되는 최장 공기이다. 공정상 기대 시간은 낙관 정상 비관 시간을 고려한다. 자, 다음에 여기 뭐 6분의 1 A 플러스 4B 플러스 C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낙관 시간, 비관 시간, 정상 시간. 비관 시간은 천재지변 및 화재 등을 제외하고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 시간이다. 답이 여기 간접비가 아니고요. 직접비가 최소가 되는. 표준 공기는 표준 비용에 필요한 공기로서 공사의 직접비가 최소로 되는 최장 공기이다. 다 요거를 그래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기 및 건설비 곡선을 꼭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최적 공기는 여기가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더하면 이거 더한 값이 여기잖아요. 이 값하고 이 값을 더한 게 여기 되죠. 간접비하고 직접비를 더한 게 이 값이 되는 거죠. 총건설비. 그죠? 이 값하고 이 값을 더한 값이 이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은 요 값하고 요 값을 더한 게 이것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여기서 보시면은 좀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여기. 밑으로 요점. 여기에 최소가 되고 기일이 지나면 오히려 요게 조금 더 상승을 이렇게 다시 어느 최적 공기를 넘어서게 되면은 오히려 총건설비, 간접비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공기 연장이 되는 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간접비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총공사비가 여기서부터 다시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최하 밑으로 떨어지는 점을 최적 공기라고 하고, 여기 넘어서 버리면은 표준 공기가 이게 직접비가 최소잖아요. 최소. 근데 그 기일이 지나버리면 최적 공기를 지나버리면 거기에
간접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총공사비는 증가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표준공기는 공사의 직접비가 최소로 되는 최장공기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공기가 증가하게 되면은 직접비는 다운되죠. 간접비는 늘게 되고, 그쵸? 그런 금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은 최저공기 이후로 증가하게 되면은 총건설비는 증가하고, 다음에 직접비는 다운되는 거죠. 다음에 간접비는 증가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정표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행산식 공정표는 단순 공사, 막대 그래프잖아요. 막대 그래프로. 자, 단순 공사, 시급한 공사. 네트워크 공정표는 상호관계 때문에 네트워크 공정표를 쓰는 거죠. 그죠? 상호관계. 바나나 곡선은 일일 공사 기성령을 누계곡선. 누계곡선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퍼트는 경험이 반복적인, 없는. CPM이 오히려 이 경험이 많은 반복적인 사업에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 차이가 되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표준이 없는 조건에서 신규 사업에 사용된다. 자, 그럼 퍼트와 CPM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퍼트하고 CPM 차이가 개발은 뭐 여기는 핵잠수함 개발에 의해서 썼고 여기는 CPM은 플랜트 공사에 썼고요. 주목적이 퍼트는 공기 단축, 그 다음에 CPM은 비용 절감, 퍼트는 신규니까 비반복이죠. 신규 대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CPM은 경험이니까 반복이죠. 다음이 자, 퍼트는 신규 사업의 비반복이니까 우리 이 낙관 정상 비관을 알 수가 없으니까 3점 추정을 해요. 근데 CPM은 경험 데이터가 많이 쌓였으니까 그냥 한 점만 추정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소요 시간을 정상 시간으로 계획을 해서 여기 이렇게 퍼트는 공기 단축이 목적이고 신규 사업의 대형 프로젝트 3점 추정이다. 요거 한쪽 외우시면은 CPM은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비용의 경험 사업의 1점 추정이다. 자, 횡산식과 이게 네트워크의 비교라고 볼 수도 있겠죠. 횡산식과 네트워크 공정표의 비교를 보시면 횡산식은 작업 선호가 불명확하고 네트워크는 명확하다. 횡산식은 공기에 영향을 주는 작업이 발견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는 네트워크에서는 최장 경로를 쓰고 그걸로 어떤 것을 관리해야 될지 중점 관리 지점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다음이 횡산식은 탄력성이 일정 변화에는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정별 전체 공사 시기 등이 일목요연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탄력성이 여기에서는 네트워크에서는 한계 경로 및 여유 공정 플로트라고 했었죠. 플로트 여유 공정을 파악하여 일정을 변경하는 탄력성이 있습니다. 일정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차이점. 다음에 횡산식은 사전 예측이 안 되고요. 네트워크는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요. 횡산식은 통제가 잘 안 되고요. 네트워크는 사전 예측 및 통제가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최저간 선택 기능이 없고요. 여기는 최저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횡산식은 그냥 간단하게 계략 공정표 정도로만 쓰게 됩니다. 네트워크는 복잡한 공사, 대형 공사 등에 쓰게 됩니다. 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공정표의 종류는 무엇인가? 최장 경로 하면은 그냥 그대로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 딱 나오는 거죠. 크리티컬 패스. 표준 시간, 표준 비용, 한계 시간, 한계 비용의 요소를 고려한다. 비용을 최소화한다.
경제적인 일정 계획을 추구한다. 공기 단축에도 이용된다. 공기 단축은 원래는 뭐 퍼트에 더 가깝지만 이 비용, 최장 경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뭐 CPM에서도 공기 단축을 할 수는 있어요. 이거 그 플로트를 조정해가지고 플로트를 조정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것들을 다 만족하려면은 CPM에 가깝죠.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 경험이 많은 반복 사업 작업 표준이 확립된 사업에 쓰인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여유 시간이 없다. 여유 시간이 없다. 플로트가 제로다. 이거는 최장 경로이다. 말을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봅시다. 3, 2, 이거 5 이렇게 가면 3, 6, 5, 2, 3 하면 10, 5, 4 하면 9. 최장 경로는 10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물론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바로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것이 답이 되겠네요. 최장 경로를 찾아라. 자, 최장 경로는 여유 시간이 없다. 그래서 5 플러스 2 플러스 3 해서 경로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근데 좀 아주 복잡할 때를 대비를 해서 푸는 방법을 도식 여기 그냥 계산하는 방법이 아니라 실제 공정표에 쓰는 방법들을 쓰시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끝점이 되면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arly start 가장 먼저 late start 가장 늦게 그 다음에 early finish latest finish 그죠?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시간, 가장 늦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 가장 일찍 마칠 수 있는 시간, 가장 늦게 마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EST, EFT는 진행을 할 때 최대로 얘기를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근데 여기 LFT, LST는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역진을 하는데 최소값으로 얘기를 해요. 가장 늦게 시작될 수 있는 최대값으로 가고, 이쪽은 최소. 이거는, 여기 제일 늦게 끝나는 거에서 제일 일찍 끝나는 걸로 스타트로 가는 거니까, 최소값으로, 요거는 최소, 여기는 가장 빨리 가는 거니까, 최대값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0에서 시작했죠. 일단 노란 것부터 먼저 갑니다. 진행을. 0에서 시작했어요. 3이 지났습니다. 3이 지나면은 끝낼 수 있는 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여기 3이겠죠. 0에서 3 갔습니다. 여기 3만큼 와서 시작될 수 있는 점은 어떻게 돼요? 3에서 시작할 수 있죠. 0에서 3 갔고 여기서 시작하니까 3이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가 갔어요. 여기 원래 끝나면 어떻게 돼요? 5가 되죠. 5. 여기 정립을 해놨습니다. 다음이 끝나는 점이 근데 여기 최대값을 쓰라고 그랬었잖아요. 최대값을 써야 되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5로 갈 수가 있어요. 5만큼 갔으니까 5에서 시작하죠. 다음에 2만큼 가서 끝났죠. 그죠? 여기서도 요 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여기로 끝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10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10. 그죠? 여기에서 요거 10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에 노란색 10으로 끝나죠? 이게 최대죠. 이거는 5는 10보다 작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에서 3에서 이쪽은 없죠? 제로니까 원래는 여기 3도 가능하지만 최대값이라고 그랬으니까 7이 되는 거죠. 최대값이 7. 여기 3하고 7 중에 7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쪽으로 진행할 때는 최대, 이쪽으로 역으로 갈 때는 최소값을 마지막에 적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10에서 빼면은 2를 빼면 8. 그죠? 10에서 3을 빼면 7. 그죠? 다음에 여기까지 올 때 이렇게도 가지만 이렇게도 가죠. 이렇게 2를 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빼면은 어떻게 돼요? 3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7이 되는 거죠. 최소값. 그죠? 요 역으로 이렇게 가는 값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뒤로 뺄 때는 마이너스,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만날 때 같이 붙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는 최대로 갔다가 뒤로 뺄 때 최소로 와서 그 다른 점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이걸 표로 정리를 하면은 보세요. 1에서는 몇 개가 갈 수, 1에서 2 갈 수 있고 3 갈 수 있죠. 끝날 때는 여기 5가 마지막이에요. 3에서 오는 게 있고 4에서 오는 게 있고 2에서 오는 게 있고 3개가 있죠. 그죠? 처음 시작과 끝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둘 다 1에서 시작했어요. 1. 1에서 시작했으니까 처음 시작점은 다 빵빵해요. 0, 0. 다음에 5로 끝나는 것들이 하나, 둘이죠. 5로 끝나는 것들이 최대 10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EST하고 EFT로 가는데 전진할 때는 최대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EST가 처음 시작점이 0. 다음이 5 듀어링 며칠이 걸리느냐 듀어링 EST에다 5를 더하면은 EFT가 되죠. 5. 그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여기 2에서 4 위에서 보시면 2에서 4로 갈 때 처음 시작되는 데가 5가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거꾸로 얘네는 뒤에서 빼나가는 겁니다. 뺄 때는 10에서 3을 빼면 7이 되는 거죠. 그죠? 이쪽은 EST에다가 듀어링을 더해서 EFT가 나오고 이쪽은 LFT에서 듀어링을 빼가지고 LST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뺀 거예요. 얘를 이렇게 뒤로 빼나가는 과정을 쫙 정리를 하시면 더미에서는 요 경로가 의미가 없어져요. 대신에 토탈 플로트, 그 다음에 프리 플로트, 디펜던트 플로트가 다 제로인 점, 모두 제로인 점이 크리티컬 패스가 되는 거예요.